스트럭처, 신디케이트, 스케일, 스트럭처 익스펜드, 침공이 아니다, 웨스 교체다. 팔란티어와 베인 캐피탈의 효성 타이어 스틸 코드 딜, 물리적 점령의 종말. 파트 1, 오프닝, 전쟁의 웨스 교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침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국가 단위의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꿀 때 기계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락처, 사진, 앱 데이터를 모두 새로운 운영체제로 옮겨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낸 진짜 목적은 마두로라는 구형기기를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하드웨어에 깔려있던 중국과 러시아의 운영체제를 포맷하고 그 위에 미국산 웨스를 새로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실제 주인공은 미 해병대가 아니라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가 아닌 구조 설계자의 언어로 번역하면 테크놀로지컬 럭인 스트래티지, 기술적 종속 전략이 됩니다. 물리적 점령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정, 치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나의 소프트웨어로 통제해버리면 군대가 철수한 뒤에도 그 나라는 영원히 나의 디지털 식민지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무시무시한 웨스 교체 작전이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검증된 승리 공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베인 캐피탈의 효성 타이어 스틸 코드 베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베인 캐피탈은 제조업 공장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의 운영 체제를 미국 규제에 맞게 교체하여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오늘 스트럭처 익스펜드에서는 팔란티어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를 어떻게 데이터로 접수하고 있는지 그 3단계 프로세스를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베인 캐피탈의 딜 구조와 어떻게 유사한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투자가 시스템에 의한 통제라는 하나의 거버닝 로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파트 2, 전쟁의 웨스 교체. 팔란티어 전략과 베인 캐피탈 딜의 유사성.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을 금융 아키텍트의 눈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군이 베네수엘라 해안에 상륙했다고 보도하지만 진짜 전쟁은 해안가 모래사장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워싱턴의 펜타곤 지하벙커와 실리콘밸리의 서버실 사이, 즉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그리고 왜 하필 팔란티어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을 앞세워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를 공격, 테이크오버하러 들어갔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모펀드 딜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 단위의 전쟁은 매우 흡사한 세 가지의 거버닝 로직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베인 캐피탈이 죽어가는 제조업 공장에 심폐소생술을 했던 방식 그대로 미국은 파산한 국가 베네수엘라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알고리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서지컬 카브아우트, 외과 수술식 조직 분리입니다. 전통적인 전쟁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적의 모든 것을 부수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고도화 시대의 전쟁은 다릅니다. 파괴는 손해입니다. 인프라를 부수면 나중에 재건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전의 핵심은 국가라는 하드웨어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정권이라는 악성 운영체제, 말웨어웨스만 정밀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용어로 말하는 카브아웃입니다. 베인 캐피탈 D를 보십시오. 그들이 인수한 타겟은 효성 첨단 소재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그룹 안에서 성장 동력을 잃고 방치된 타이어 스틸 코드 사업부만을 핀셋처럼 발라냈습니다. 이제 베인 캐피탈은 그룹 차원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불필요한 공통비가 이 알짜 자산의 가치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를 통째로 사는 무식한 짓을 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위만 절개하여 독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창출의 첫 단계였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팔란티어의 고담 플랫폼이 수행하는 임무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독재 정권이라는 비효율적인 그룹사 아래 묶여있는 거대한 부실 자산입니다. 팔란티어 고담은 위성정보, 금융거래 내역, 통신 감청 데이터 등 수십억 개의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하여 인물 관계도를 그려냅니다. 이 시스템은 베네수엘라 군부 내에서 누가 마두로의 충성파, 즉 제거 대상이고 누가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크라트, 즉 포섭 대상인지 바로 식별합니다. 미군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핵심 인물 몇 명만 드론으로 타격하거나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즉 팔란티어는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두로라는 비효율적 경영진만 정밀하게 카브아웃하여 국가라는 자산을 온전하게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효성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가치를
올렸듯 미국은 마두로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베네수엘라의 밸류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플라이 체인 디지털 트윈, 공급망의 디지털 복제와 통제입니다. 경영권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베인 캐피탈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근거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 1 위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인 캐피탈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을 깔고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데이터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비싼 인건비와 노조 리스크를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공장이 멈추는지, 불량이 나는지를 한국의 본사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여 오퍼레이셔널 옴니션스, 운영적 전지전능함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논리를 베네수엘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진짜 이유, 바로 석유입니다. 하지만 유전지대를 점령한다고 석유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은 수십 년간의 방치로 낡았고 복잡한 파이프라인은 어디가 막혔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팔란티어의 산업용 플랫폼 파운드리가 투입됩니다. 미군 공병대가 진입함과 동시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의 모든 밸브와 펌프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파운드리에 연동시킵니다. 이제 워싱턴의 작전 지휘소 화면에는 베네수엘라 전역의 원유 흐름이 혈관처럼 시각화되어 나타납니다. 마라카이보 호수 3번 유정 압력 저하, 정유 공장 비구역 병목 현상 발생. 이 모든 것이 실시간 대시보드에 뜹니다. 베인 캐피탈이 엘라베마 공장의 수유를 데이터로 통제했듯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데이터로 장악합니다. 주권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있을지 몰라도 석유 밸브를 잠그고 여는 통제권은 파운드리 시스템을 쥐고 있는 미국의 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성 없는 점령, 전쟁의 승리입니다. 셋째, 인프라의 비가역적 종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면 베네수엘라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운영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인 캐피탈 딜의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베인 캐피탈은 이 규제를 통해 중국산 경쟁사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엘라베마 공장을 미국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유일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베인 캐피탈의 공장 물건을 쓰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거나 관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베인 캐피탈의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Regulatory Lock-in, 규제에 의한 잠금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똑같은 짓을 기술적으로 수행합니다.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행정, 치안, 금융, 에너지 시스템은 모두 팔란티어 기반의 미국 표준 소프트웨어로 재구축될 것입니다. 한번 국가의 기관망이 팔란티어 웨스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반미 정권이 들어서도 이 시스템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걷어내는 순간 국가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나 러시아의 관리 소프트웨어와는 호환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즉, 비호환성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베인 캐피탈이 법으로 경쟁자를 막았다면, 자, 미국은 코드로 경쟁자인 중국, 러시아를 막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허락한 업데이트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완벽한 디지털 콜로니, 디지털 식민지가 됩니다. 베인 캐피탈이 타이어 시장에서 중국을 축출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듯 미국은 남미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을 축출하고 영구적인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지정학적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부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팔란티어라는 경영 효율화 툴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대상만 타이어 공장에서 산유국으로 바뀌었을 뿐 그 작동 원리는 베인 캐피탈이 쓰는 그 설계도면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통찰을 줍니다. 자본의 논리와 전쟁의 논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대상을 쪼개고 carve out,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통제, 컨트롤하고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둔다. lock in, 이 3단계 알고리즘이야말로 사모펀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자 제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 압도적인 시스템 통제의 논리를 전쟁터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책상 위,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부가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어떻게 우리만의 마이크로 팔란티어를 구축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Part 3. 물리적 영토가 아닌 데이터 프로토콜을 점령하라.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을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 즉 매크로 인더스트리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베인 캐피탈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증명하려고 하고 미국이 항공모함을 띄워 확인시켜준 이 전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드웨어, 영토 및 공장의 시대가 가고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및 규제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지배는 깃발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식민 지배는 랜선을 꽂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식민주의라고 부릅니다. 베인 캐피탈이 효성 타이어 스틸 코드를 인수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 엘라베마 공장을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프로토콜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공장은 한국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자산이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중국, 싱다이나 베트남은 이 프로토콜에 호환되지 않아 접근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팔란티어가 수행하는 역할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 시추 데이터는 팔란티어의 클라우드로 전송될 것입니다. 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유정을 국유화하든 민영화하든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알고리즘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폰을 쓸 때, 기계는 내 돈으로 샀지만 그 안에 앱스토어 생태계는 애플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그 석유의 가치를 유통하고 통제하는 플랫폼의 지위는 미국이 가져갑니다. 이것은 비단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소벌인 AI 전쟁을 보십시오. 각국이 앞다퉈 자국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GPU는 엔비디아 것이고 그 위를 돌아가는 웨스는 미국 빅테크의 것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인건비 비싼 미국의 로봇을 깔아 효율을 높였듯 미국은 전 세계 인프라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깔아 테크놀로지컬 디펜던시, 기술적 종속성을 심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게임의 승리 조건은 명확합니다. 누가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산을 돌리는 운영체제를 장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베인 캐피탈은 이 원리를 깨닫고 막대한 금액을 베팅하여 타이어 소재 공급망의 웨스를 장악하고자 하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의 웨스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Part 4. 남한의 작은 전쟁. 혼란을 시스템으로 지배하라. 이제 이 거창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책상 위로 가져옵니다. 나는 미군도 아니고 사모펀드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써먹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논리의 이식입니다. 우리는 팔란티어 같은 거대 AI가 없어도 엑셀 시트 한 장으로 내 시장에 마이크로 팔란타이어, 초소형 팔란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사업가나 프리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이 거버닝 로직을 실행하는 세 단계 모듈입니다. 첫째, 카오스를 찾아 규격을 파십시오. 베인 캐피탈은 효성그룹 내에서 방치되어 비효율적이던 사업부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에서도 가장 정리가 안 된 곳, 가장 비효율적인 곳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아직도 전화로 주문을 받고 수기장부를 쓰는 동대문 도매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문 관리, 엑셀 파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이 만든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웨스가 됩니다. 베인 캐피탈이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깔아 통제력을 얻었듯 여러분은 거래처에 나만의 규격을 깔아 통제력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가시성을 무기로 권력을 주십시오. 현대전의 사령관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니터 뒤에 앉아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힘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팀장과 임원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시간 대시보드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경쟁사 동향, 우리 팀 리소스 현황, 프로젝트 진척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된 판을 쥐고 있는 사람은 직급이 낮아도 회의실의 흐름을 장악합니다. 상사는 대시보드 없이는 불안해서 결정을 못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 정치에서의 인식론적 통제이자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셋째, 호환성으로 고객을 가두십시오. 베인 캐피탈이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규제 장벽을 이용해 고객을 가뒀듯 여러분은 편리함의 장벽으로 고객을 가둬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서비스를 쓴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면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십시오. 세무사라면 단순히 세금 신고만 해주지 말고 고객의 5년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전용 앱을 제공하십시오. 고객이 여러분을 떠나려 할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이 편한 대시보드를 못 쓰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벤더 잠금 효과입니다. 제품을 팔지 말고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고객을 로그인 시키십시오. Part 5. Closing.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Structure is scalable. 데이터의 눈으로 당신의 판을 다시 보십시오. Structure expand and